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지난주 우리 코스피 예전의 모습과는 완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제대로 시장에 먹혀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수입니다. 코스피 제일 오른쪽에 노란 박스 안에 있는데요. 빨간 차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일주간에 많을 정도로 이렇게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코스닥 어떻습니까? 고평가 주식이 많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 거래일 동안에 무려 3조 원을 넘는 이런 폭풍 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한 강도의 순매수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느 업종을 샀을까요? 바로 금융주 그리고 자동차 업종 등을 상대적으로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업종도 많습니다만은 반대쪽에서 IT 쪽은 상대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종 간에 이렇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차트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빨간 줄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한국의 금융업종, 은행업종입니다. 미국, 일본 최근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는 지방은행 관련되는 노이즈가 좀 나왔었죠. 그러나 한국 은행업종은 그런 거와 전혀 무관하게 지금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올랐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다음 보시면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이죠. 메타가 무려 20% 넘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주 해가지고 저희가 엔비디아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메타까지 대장주 반열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녹색을 보시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수요 부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리콜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두 테마 간에 이렇게 극단이 좀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금요일 개장하기 직전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예상치를 대폭 웃도는 모습에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20%, 아마존이 7% 정도 급등하게 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게 됐습니다. 특히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하루 사이에 37조 원가량을 벌어들이게 되면서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4위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다우와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9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시장에 부담을 줬던 고용 지표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 상황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 협의체가 감산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단 현재 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현재 시행 중인 감산 정책을 연장할지 여부를 오는 3월 중에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펙 산유국들은 지난 11월에 올해 1분기까지 감산 규모를 하루 220만 배럴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중동 이슈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번에 친이란 민병대가 요르단 내에서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처음으로 미군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기사를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확전에 대해서는 선을 좀 긋긴 했지만 보복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좀 표명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기사부터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 airstrike hit more than 80
5 targets in Iraq and Syria라는 기사이고요.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시설 85여 곳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번 사건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날은 숨진 장병들의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된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춰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정확하게 표적을 타격했다라는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백악관이 이어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다만 이란을 겨냥하되 영토 내부가 아닌 관련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확전을 막기 위한 수위 조절은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만 미국 측은 다단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복 타격을 가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도 함께 좀 살펴보면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밤사이에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예멘에 있는 후티의 반군 시설 36곳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연이틀 연속으로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해서 공습을 좀 단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친이란 예멘 반군은 보복을 경고하면서 강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부르게 되면서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로 인해서 중동 정세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사들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 관련돼서 좀 살펴볼 건데요. Blast Past Expectation이라고 나와 있다시피 굉장히 예상치를 크게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개장 전에 좀 발표가 됐었고요. 미국 노동부는 매달 첫째 주에 비농업 일자리 수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서 핵심 지표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3월이 아니라 5월의 금리 인하도 재고할 만큼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기사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난달 미국의 민간 일자리 수가 35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8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해 월 평균이었던 25만 5천 개도 훌쩍 웃돌게 되면서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에 시장의 금리 전망도 좀 크게 수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자리 수와 임금 상승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3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멀어지게 됐고요. 또한 5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사그라들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장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mp calls UAW hopeless case and says auto workers will be jobless under Biden 이란 기사인데요. 지난주 기사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 기업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라면서 좀 확고하게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기사를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US 스틸이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에 공장이 있고 또 이곳이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가 이번 대선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룬 기사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자 표심을 두고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노동자 표심은 이른바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주들에 현재 집중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러스트벨트는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좀 부과했던 중심지로 펜실베니아나 오하이오주가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번 대선에서 중서부의 주요 경합지로 승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노조와 접촉면을 늘리면서 지지 확보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전미 자동차 노조 UAW의 지역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친노조 대통령이다라고 강조를 좀 하면서 노동자들이 중산층을 만들었으며
공산층이 미국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UAW 파업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여러분을 지지하는 것이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미국 내에서 큰 노조 중 하나인 운수 노조 팀스터스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길 방문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나는 수년간 많은 팀스터스 노조원을 고용했으며 그들은 훌륭하게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보통 공화당은 오랫동안 노조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수천 명의 팀스터스 노조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동자 마음 잡기 경쟁은 현재 러스트벨트에 위치하고 있는 미시간주 그리고 위스콘신주에 표심을 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지역 모두 노조 관련 유권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노조원과 그리고 가족들의 투표가 승부에 좀 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노조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좀 지지해왔지만 일반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현재 분석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표심에 변화가 생긴 부분 또한 이 두 사람의 경쟁에 조금 더 치열해진 모습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노조의 표심은 누가 잡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선거와 관련해서 하나 추가된 소식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Victory in South Carolina Democratic Primary over 95% of vote라는 기사인데요. 밤사이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진행됐던 첫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95% 정도의 표를 좀 획득을 하게 되면서 압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후보직을 확정하는 수순에 좀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리턴 매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민주당 프라이머리 결과 이날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 기준 개표가 99% 정도 진행된 가운데 96.2%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압승하면서 당 일각의 회의론을 좀 잠재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승리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스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의 26%가 흑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 경선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경선은 현지 시간으로 6일 네바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시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일단 메타 먼저 보시면요. 20.9%, 20.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7.8%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두 기업 덕분에 3대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 앞서서 짚어드렸고요. 이번에는 특징주로 테슬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관련된 소식 3가지 정도가 있어서 요약해서 전달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성과급 논란이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2018년에 테슬라 이사회가 승인했던 머스크의 성과 보상 패키지가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는 보상의 규모가 동종업계 CEO가 받은 중위값에서도 250배에 달한다면서 전례가 없는 막대한 금액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래서 머스크는 약 74조 원 규모의 성과금을 뱉어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신의 X계정에 테슬라의 법인 소재를 텍사스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좀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 유해 폐기물 불법 처리 논란입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가 되게 되면서 약 2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됐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018년에 서비스 센터의 쓰레기통에서 윤활유와 배터리, 전자 폐기물, 그리고 폐페인트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전기차 부품들을 불법으로 처리했던 사실이 좀 드러나게 되면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왔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판결에 따라서 벌금 납부에 합의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또다시 리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테슬라의 계기판이 일부 경고등이 너무 작아서 알아보기 힘들다라는 이유에서 리콜을 다시 한번 시행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건 리콜에 대한 규모였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차량의 거의 모두에 대해서 리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글꼴 크기가 연방 안전 표준 규정보다 좀 작기 때문에 중요한 안전 정보를 읽기 어렵게 만들고 또 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소식은 유독 악재가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적도 아쉬운 상황에서 이렇게 다양한 악재까지 좀 겹쳐지게 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오늘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기업 밸류업의 군불, PBR 인덱스 나온다. 네,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금융당국이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이 낮으면서도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한데 묶은 상품지수 개발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우선 ETF 등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의 출시를 적극적으로 유동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힘을 싣겠다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주가 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 개발에 이를 추종하는 ETF 상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주요 기준을 결국 PBR로 삼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PBR 같은 경우는 기업의 현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수치고요. PBR이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청산 가치보다 낮을 만큼 평가 절하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상장사의 평균 PBR은 1.1배로 미국은 물론 일본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정책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현재 살펴보시면 주요 국가 증시 평균 PBR, 한국은 1.1배, 일본은 1.4배, 미국 같은 경우는 4.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수에 편입하는 상장사를 PBR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까지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고요. 순자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현금 형태로 보유한 기업만이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입니다. PBR 1배 미만과 같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업종에 따라서 PBR이 천차만별이라 일본 역시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이와 함께 자산 총계 5천억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면 우수공시 법인으로 선정할 때 가점을 주는 방안 역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잘 써낸 상장사는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때도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법안 역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 PBR 현금 흐름이 좋은 곳을 한데 묶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품지수 개발에 착수했고요. 관련 ETF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유도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의료비 폭증이 2년 뒤부터는 적자, 2028년도에는 1조 6천억 원으로 5배 치솟는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동결했습니다. 어떤 걸 동결했냐 하니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동결한 건데요. 물가 급등과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의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동결했습니다. 2017년 이후 약 7년 만의 동결로 물가 급등과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동결 결정 이전에는 다양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지금 이 같은 정부의 고민이 한껏 담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폭증, 저출생으로 인한 건보 수입 감소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어렵다라는 판단에 건보료율을 법정 상한선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법적 상한선 조정에 국민적 합의를 담은 사회적인 논의를 병행하겠다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선언한 셈입니다. 현재의 건보 재정은 어떤 상황일까요?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건보 재정 전망에 따르면 단기 수지는 올해 2조 6,402억 원 흑자에서 2025년 4,633억 원으로 줄어들고 2026년도에는 3,072억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폭증, 필수 의료, 요양급여 등 건보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로 볼 때 재정 효율화와 수입을 더 늘리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다라는 현상이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수지 역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준비금 역시 점점 마이너스 되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추이 역시 살펴보시면 우선은 7년 만에 동결을 외쳤다라는 부분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6년 단기 수지는 3,072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등 고려할 때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피부양자 제도 개선 무임승차 방지 역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장률 제고에서 효율화로 방향 역시 전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고용 호조에 늦어지는 금리 인하, 한국 프로젝트 파이낸싱 경기 부담 가중되고 있다. 네, 세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미국의 1월 고용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민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월 고용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지금 크게 고민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면 한국의 대응카드가 제한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내수 경기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더욱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 분기보다 1.6% 상승했지만 반도체를 뺀다면 전 분기 대비 0.9% 감소했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은 2022년 3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바짝 증가했지만 2분기부터 다시 3개분기 연속 쪼그라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수출 호조세에도 체감 경기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소매 판매는 1년 전보다 1.4% 줄면서 카드 대란 때인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고금리와 고물가 지속에 지난해 식재료나 소모품과 같은 비내구재 소비도 전년 대비 1.4%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째 하락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제조업 생산지수 추이 살펴보시면 마이너스를 되고 있는 지금 적자 전환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소매 판매 증감률 역시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휘발유 값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유가 판매 지난해 12월 둘째 주 이후 17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이 기간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2달러로 직전 주보다 2달러 이상 오른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바닥 경기가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 호조는 한국은행의 손발에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2%포인트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과 유럽 등 국가들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고요.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다라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바라보는 금융당국도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 역시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고심에 깊어지고 있는 한국은행, 반도체를 뺀 제조업 3분기 연속 위축되고 있고요. 소비 위축에 휘발유값마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손발이 묶여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계속해서 추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죠.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2월 중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라는 소식 심층 분석해 볼 건데요. 자, 정부가 띄운 밸류업에 저 PBR주도 광풍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다만 목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이와 함께 확실하게 심층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2월 중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 그대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업의 가치를 높이겠다.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를 높이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투자자들의 가치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익도 정대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자라는 것이 바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PER이 아닌 PBR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부가 이제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월 중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4일 이미 이제 예고를 했었죠. 김주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기업의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 지원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주주 가치의 제고입니다. 주주 가치의 제고이기 때문에 주주가 좋아야 된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대주주냐, 소액주주냐, 모든 주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기업 가치 제고 및 투자자와의 소통을 높이겠다,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런 이야기만 듣고 보면 하나도 뭐 나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요. 핵심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자, 주가 순자산 비율 제가 말씀드렸죠. PBR입니다. 이제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가 아니라 PER이 아니라 이 기업의 가치예요. 기업의 가치가 낮은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계획을 이제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PBR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화면을 바로 보시죠. 시가총액을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뭔가 경쟁심이 이제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가 더 좋아져야지. PBR을 개선해야지. 그럼 상장사에는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기를 이제 권고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이겠느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될 겁니다.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신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 가치 개선 우선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ETF 상장 지수 펀드가 이제 도입되겠죠. 이런 환경 마련을 통해서 말 그대로 기업의 가치를 밸류업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가 우선 뛰어들었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던 일본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일본이 이제 지난해 이걸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대체 좀 성공적이었다. 아무래도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경쟁을 도입하고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 이런 이제 판단이 된 것이죠. 업계에서는 이제 일본이 지난 1월에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정시가 좀 부진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업 생산성 저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장 기업의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 방향을 이제 촉구를 한 겁니다. 이른바 저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도쿄 이제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3월입니다. PBR이 자 1배를 하회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뭐 제대로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를 요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6월에는 ROE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자본 비용보다 높고 PBR이 1배를 상회하는 기업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 그러니까 좀 더 잘 되고 있는 기업에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더 잘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제 해서 이른바 지수를 벤치마크할 수 있는 지수를 유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15일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올해 들어서 기업 가치 재고 방안 실시 후에 구체적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간 그 노력까지를 기록을 한 기업의 명단을 제공을 한 거예요. 이게 이른바 무슨 전략이다? 우쭈쭈 전략이죠. 네. 우쭈쭈 전략을 쓴 겁니다. 이른바. 이걸 통해서 지난 1년간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PBR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이 2022년 말에 51%에서 지난해 말에 44%로 감소한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일본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 우리도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상황은 어떠냐? 삼성전자도 보면 겨우 1.12의 PBR입니다. 자, 오른쪽 부분에 여러분들 색깔을 보시면 옅은 주황색 색깔이 바로 PBR인데 현대차는 0.54. 이게 물론 이게 2022년 말 기준이긴 한데 일본과 비교를 하더라도 SK텔레콤이 1도 안 넘어요. 0.85. LG가 0.5. CJ가 0.5. 이런 상황을 우리도 일본처럼 개선해 보자. 이것이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결국 우쭈쭈 전략으로 일본 투자자들은 토닥토닥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을 벤치마킹한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에 희망을 걸 수 있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이 환경이 개선된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주가가 올라가요. 그 신호만으로도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일본처럼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일단은 걸 수 있습니다. 자, 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또 이제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현물 시장에서 1조 원. 자, 지난 일정한 시간 동안 내 이제 결과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한 5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최근에 미국 증시 잘 나가고 일본 증시 잘 나가는데 우리 증시 왜 이래 했던 것이 한 열흘 전이었다면 조금 지난주 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도 바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내는 이른바 이제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왜 우리가 일본보다 더군다나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이 재무 구조를 보더라도 나쁘지가 않은데 순자산 가치가 이렇게까지 PBR이 나쁠 이유가 없다. 1 미만일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해 2월 주요 이제 45개국 상장 기업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해보더라도 국내 이 PBR이 선진국의 52% 수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신흥국의 58%에 불과하다. 신흥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1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PBR 순위를 보더라도 전체 45개국 중 41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보다도 PBR이 낮은 국가가 홍콩, 콜롬비아. 근데 홍콩은 둘째치고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 나라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거의 꼴찌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그래도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너무 가열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본다면 강국인데. 그렇죠. 우리의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절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절실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주로 낮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될 것 같고요. 산업적으로 보면 금융과 유통, 자동차 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유통 쪽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럼요. 여하튼 저평가, PBR이 저평가된 기업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더라도 얼마만큼 이 기업들이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평가네? 그래 들어가. 이런 식은 여러분들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도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통주가 그런 성격이 있어요. 왜? 유통주의 구조상 PBR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기업 구조죠. 그래서 일단 유통업을 먼저 보면 유통주는 이마트의 경우에는 지난 2일 기준입니다. 0.21배 PBR이죠. 롯데쇼핑도 0.25배, 현대백화점 0.28배, 신세계백화점도 0.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다른 업계보다도 섹터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통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PBR이 더 개선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마트를 비롯해서 유통주가 이제 반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형마트의 또 의무 휴업일이 변경이 될 수가 있죠. 일요일도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 점포 매출액이 기존 대비 4%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분효과, 늘어나는 효과를 보면 이마트는 약 700억 원. 그다음에 롯데쇼핑은 400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잠깐 그래프 바로 하나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실제 이 정도까지인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인데 최고일 때가 무려 거의 한 15만 원 이상, 20만 원 가까이 갔는데 지금 현재가 5만 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 때문 아닌가? PBR이 낮은 이유 때문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네, 그렇다면 유통 쪽 말고 금융 쪽 역시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장을 보면은 금융주 일제 상승분을 크게 보여서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금융주 그렇게 크게 올랐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 4대 금융주, 5대 금융주 보더라도 물론 이제 우리가 주가에 대한 평가 가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PBR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금융주가 기업 밸류업이 이제 프로그램이 도입이 된다면 그동안 가치 인정을 못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는 저평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보험 관련된 종목들만 보더라도 PBR이 0.37배, 증권업종도 지금 0.4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십시오. 한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최근 1개월 동안 코스피 200 금융지수의 변동치를 보면 분명히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최근의 어떤 추세들을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목눌림, 짓눌림을 하고 있었다. 이른바 은행주, 금융주가 사실 정부의 예대금 금리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압박을 받아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 잘 따지고 보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그만큼 우리 5대 금융, 농협까지 포함을 해서 또 증권사나 투자사들이 그렇게 기초 자체가 부실할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금융지가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대거 또 사모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말 그대로 지금 당장은 미국, 일본은 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 시장이 더 좋아지는 경우에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메리츠 금융이 됐든 금융 쪽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일면은 저 PBR 관련주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같이 두 종목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적 좋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센티멘털로 네이버 그리고 펀더멘털로 현대차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네이버 바로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가 네이버가 색깔이 녹색이잖아요. 제가 녹색으로 좀 칠해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메타가 실적 호조로 무려 20%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장도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메타가 뭐 때문에 올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AI나 이쪽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업이니까 여기서 이익이 좀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한 건데 네이버도 그런 쪽에서 금년부터 실적이 좀 더 깊숙이 AI의 펑션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뭐 검색하는데도 사실은 좀 예전보다는 좀 AI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될 거고 광고를 하는데도 그 강화가 될 거고 커머스를 하는데도 AI가 많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난 주말에 뭐 아마존도 강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AI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그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편안함이 느껴질 24년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여러 이제 밸류 체인 밸류 구성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서치 플랫폼 이쪽이 거의 뭐 한 40~50% 이렇게 이제 그 밸류가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커머스 거기 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두 부분이 전체 회사의 가치의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커머스 쪽이 조금 부진을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커머스 쪽도 조금 10% 이상대로 지금 매출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광고 쪽, 그러니까 서치 플랫폼을 하면서 광고하고 연결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도 금년 한 5%대는 매출이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톱라인, 그러니까 매출대가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질 거다, 안정화될 거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보시면은 견조한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타겟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AI 기능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제가 뭘 보는지 여러분들이 뭘 보는지 네이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쪽으로 계속 광고가 밀려 들어옵니다. 뭐 하나 찝으면은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관련되는 광고들이 계속 마케팅 뭐 이런 광고들이 들어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광고를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타겟팅화된 데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그런 타겟티드 마케팅 이런 쪽으로 많이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일반 대중으로 뭐냐 아무 관심 없는 사람한테 광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겟해서 광고하는 거에 상당히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스토어에서 수수료 상승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은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둘인데 하나는 서비스 쪽에서 계속 뭐 기존 서비스는 가고 또 신규 서비스로 또 쭉 가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비용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매출이 올라가는데 비용을 좀 잡고 있으면 이익은 어떻죠? 당연히 이익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직, 뭐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TV 하면서 스트리머들이 지금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이버하고 이쪽 뭐 아프리카 TV로 이렇게 양분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신규 서비스가 계속되면서 이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광고 매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타겟팅한 광고 매출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특히 두 번째 줄에 제가 빨간 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B2B 그러니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AI 솔루션을 갖다가 팔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이제 볼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금융권들도 관련돼서 이런 쪽에 이제 솔루션을 쓴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회사들의 수익성도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이렇게 쭉 내려오고 AI 쪽 뭐 관련됐습니다만 너무 주가가 많이 뛰었었는지 좀 내려오다가 바닥을 짚고 지난 금요일에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아까 배종찬 소장께서 이제 와가지고 한국의 이제 저 PBR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쪽 네이버는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코스닥 시장 반등하고 AI 쪽 좀 반등하면서 같이 올라간 면이 있다. 대장주기 때문에 좀 올라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가 20% 정도 올라가는 아주 초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분위기
좋은 센티멘탈 주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마침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산 게 공매를 환수한 거냐? 그거 같지는 않아요. 0.2%니까 공매 잔고율은 대단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 들어온 게 신규로 진성으로 사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공매 잔고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상당히 밑으로 처져 있죠. 그러니까 부담들이 상당히 적은 수준에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 제가 항상 이 두 차트를 가져오는데요. 네이버 대비해서 카카오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 더 많이 오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이버하고 카카오고 이 갭 차이가 점점 더 벌어졌어요. 이쪽 왼쪽에 보시면은 이 정도, 거의 뭐 2배 정도의 차이였다가 여기는 2배 이상을 지금 이제 더 벌어진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카카오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네이버가 올라가는 건데 일단 제 레이더에는 네이버가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목표가는 상향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괴리를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23% 정도 보이는데 네이버는 조금 더 많습니다. 31%.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분위기 좋아진 네이버 센티멘탈 주식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최근에 몇 번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업계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기아를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10만 원권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10만 원권 넘어가면 아주 가벼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두 개가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52주 신고가에 와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차트 보시죠. 자, 기아 제가 먼저 언급을 해서 계속 올라가는 걸 잘 따라가셨을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죠? 여전히 쌉니다.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도 안 올라가고 있다가 기아 올라가는 거 보니까 현대차가 따라 올라갑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초반에 기아가 현대차보다 PER 기준으로 여기가 현대차면은 1배 정도 낮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아가 더 많이 올라서 이제는 기아하고 현대차의 PER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현대차가 기아를 쫓아가려는, 따라가려고 하는 이 밸류에이션 갭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방향의 이제 그 전환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밑에 테슬라를 보세요. 이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의 전 세계 대장주인데 지금 1월 중하순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계속 힘이 없습니다. 아까 메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마존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 AI 쪽에 있는 회사들은 주가들이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테슬라 전기차 이쪽은 수요 부진에 뭐 리콜 이슈에 여러 가지가 겹치고 있고 대주주 이슈까지 겹치면서 테슬라 주가는 아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GM 점선으로 해놨습니다. 포드 점선으로 해놨습니다. 전통적인 차 업체들하고도 테슬라는 여전히 지금 주가 차이를 뭐라고 할까요? 좁히지 못하고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아 현대차는 전 세계에서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는 테슬라 아성에 도전합니다. 아직 차이는 많지만 전기차로 봤을 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합산 기준으로 한 2위 정도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대차, 기아차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오토에버 같이 이렇게 비싼 주식들은 내려와요. 그러나 기아, 현대차 같은 이렇게 싼 주식들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평가주를 계속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대신증권입니다. 주가에 우려는 많이 들어왔다. 기대가 낮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온 바 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고요. 전기차가 좀 안 좋지만 내연이나 하이브리드로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주주 환원 정책이죠. 최근에 주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의 영향이 큽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아주 상당히 뻗고 있습니다. 지금 나흘 연속으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좀 지켜보시자고요. 자, 공매 잔고일 이거 아니니까 진성으로 사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상단 정도는 아니고요. PER로 봐도 낮고 PBR로 봐도 여전히 현대차는 0.6입니다. 낮습니다. 목표가 크게 변화는 없죠. NLC들이 좀 부지런해야 되는데 조금 부지런을 떨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표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18%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네이버, 펀더멘탈로 현대차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욕 세 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는 메타 폭등의 주요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심층 분석을 통해 저 PBR 관련 소식 인사이트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네이버, 펀더멘탈은 현대차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